네, 여러분 마지막 시간 저 542페이지 중요 지명 피해자 종합 공개 수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1조를 보시면 자, 시도청장은 6개월이 경과해도 검거하지 못한 사람들 중 중요 지명 피해자를 매년 5월과 11월 연 2회 선정해서 국수본부장에게 보고해야 됩니다. 이걸 바탕으로 해서 국수본부장이 6월, 12월 종합 공개 수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국수본부장이 종합 공개 수배를 하는데 그 전에 후보자들을 이 시도청장이 골라서 보내주는 것이죠. 그래서 종합 공개 수배 자체는 6월, 12월 그러니까 시도청에서 시도청장이 후보자를 보내주는 것이 그 한 달 전인 5월과 11월 이렇게 보고해야 됩니다. 자, 2항에 국수본부장은 아래 매년 6월과 12월 끝에 공개 수배합니다. 그래서 6월과 12월 종합 공개 수배하는 것에 대해서 후보자를 보내주는 것은 한 달 전에 5월, 11월. 그 다음에 위원회를 여는 것도 그 한 달 전에 5월, 11월에 위원회를 열고요. 자, 오른쪽으로 와서 104조를 보시면 공개수배위원회. 국수본부는 끝에 공개수배위원회를 둘 수 있습니다. 희한하죠? 위원회를 뭐 둘 수 있는 게 어디 있어, 그죠? 희한해. 그래서 이것이 바로 감사, 감찰, 공적실이죠. 오케이? 위원회는 통상 둔다, 설치, 운영해야 한다인데 둘 수 있다 이렇게 된 것이 감사, 감찰, 그다음에 공적실. 이 공적실이 공적실의 공개수배위원회 이거. 저기 국가공무법상 적행정위원회, 실이 실종수사조정위원회. 그래서 감사, 감찰, 공적실. 위원회는 통상 둔다인데 둘 수 있다라고 돼 있는 거. 자, 2항 둘째 줄에 7명 이상 11명 이내 성별을 고려해서 구성하고요. 외부 전문가 포함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피해자 인권하고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외부 인권 전문가 함께 넣어놓으라고 하는 겁니다. 자, 5항에 공개수배위원회 정기회의는 매년 5월, 11월 연 2회 개최합니다. 왜냐하면 6월과 12월에 종합 공개수배 하기 때문에 한 달 전에 후보자를 보내는 것도 한 달 전에 그 다음에 위원회를 개최하는 것도 한 달 전에 5월하고 11월 연 2회 개최해서 실제 종합 공개수배는 그 한 달 뒤에 6월하고 12월에 종합 공개수배 하는 겁니다. 자, 6번에 공개수배위원회 회의는 5명 이상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공고 5출과죠. 그래서 공개수배위원회하고 경찰 고충심사위원회 그 두 개는 5명 이상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자, 밑에 이 특강법 피해자 얼굴 등 공개 이 조항이 삭제돼 버렸어요. 왜냐면 제가 지금 유인물 나눠드린 거 정오표로 나눠드린 여러분 요 직전에 이렇게 됐습니다. 좀 양해를 좀 해 주십시오. 새 책을 구하셨는데 이렇게 정오가 나와서 제가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최근에 이렇게 생겨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강법 해당 조항은 이 조항은 그냥 삭제가 돼버리고 또 성폭법에도 피해자 신상 공개 조항이 있어요. 그 피해자 얼굴 공개 조항이 성폭법에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역시 삭제됐습니다. 삭제되고 이건 이제 이걸로 다 이제 가는 겁니다. 그래서 특정 중대범죄 피해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해서 뭐가 달라졌냐면 전에 충청공중이었거든요. 피해자 얼굴 공개하는 것이 충청공중이었는데 청소년이 미성년자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충미공중입니다. 충미공중.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제가 밑줄 그어놓은 것은 조금 보십시오. 충미공중 플러스 밑줄 그어놓은 것은 보십시오. 자, 그렇게 하고 넘어갈게요, 여러분. 충미공중. 자, 성폭력처벌법 넘어가겠습니다. 자, 성폭력처벌법 전에 한번 봤듯이 이 성폭력처벌법이 엄청 강하게 처벌해. 그래서 성폭력처벌법상 범죄는 대부분 다 미수범 처벌해요. 근데 성폭력처벌법에서 가장 약한 것들 몇 개만 그냥 미수범 처벌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폭력처벌법에서는 미수범 처벌하지 않는 일부를 외웁니다. 반대로 아청법은 이 성폭법보다는 엄청 약하거든요. 그래서 아청법은 대부분 미수범 처벌하지 않으니까 미수범을 처벌하는 일부 범죄를 외웁니다. 그래서 아청법에서는 미수범 처벌하는 것이 강강창매죠. 강강창매. 그 중에서 강강이 강간 강제추행 강요행위 태양이 강폭 영업선이죠. 폭행 협박으로 그다음에 영업으로 업무 그다음에 선불금 등등 이용해서 그렇게 이용해서 아청의 성을 사는 내용에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한 것이죠. 그래서 강요행위 행위 태양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강강창매 그다음에 강폭 영업성 이렇게 생각해 주고 이 성폭법에서는 공업통침이죠. 공업통침이 미수범 처벌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공업통침이 처벌의 또 순서이기도 해. 그래서 맨 밑에 통침, 공업통침에서 통침은 긴급체포 대상도 안 됩니다. 한마디로 장기 3년 이상이 안 되는 좋은 것이죠. 그래서 공업통침 미수범 처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맨 뒤에 있는 거 통침은 긴급체포 대상도 되지 않습니다. 자, 2번에 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가를 보시면 자, 1번 중간에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는 형의 선고유예 봐주는 거죠. 선고유예 봐주는 건데 1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끝에 다만 소년에 대해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보호관찰을 명해야 됩니다. 왜 그래?
그래? 소년을 선고유예 때리는 것은 어리다고 봐주는 거잖아요. 어리다고 봐주니까 대신 보호 관찰은 받도록 강행적으로 받도록 그렇게 해놨고요. 자, 2항에 성폭력 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해서 유죄 판결, 여기서 선고유예는 제외하고요. 유죄 판결 또는 약식 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500시간 범위에서 재범 예방에 필요한 수강 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 명령을 병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폭력 사범에 대해서는 이게 교육받도록 교육을 함께 병과해야 됩니다. 자, 고소.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 자기 또는 배우자 직계 존속 고소할 수 있습니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성폭력 범죄를 했어. 진짜 천연 공노할 놈이죠. 그래서 고소할 수 있도록. 왜냐? 원래 자기 이 직계 존속은 원래 고소하지 못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러나 성폭력 범죄에서는 더 나쁜 놈이기 때문에 그 예외로서 고소할 수 있도록 별도 조항을 두고 있고요. 자, 4번에 형법상 감경 규정에 관한 특례. 자, 음주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여기 중요 성폭력 범죄죠. 중요 성폭력 범죄를 범한 때에는 감경 규정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적용하지 아니한다가 아니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어요. 감경 규정을. 뭐냐면 형법상 책임주의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형법상 책임주의 원칙이 뭐예요? 책임 없으면 형벌 없다잖아요. 근데 이 심신상실이 책임 관련된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원칙 책임 없으면 형벌 없다. 그걸 훼손하지 않으려면 여기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면 바로 충돌해버리죠. 그래서 판사가 한번 따져봐서 그걸 배제해도 되는 경우 따져봐서 할 수 있도록 임의적인 규정으로 뒀습니다. 확 그냥 충돌하지 않도록. 자, 오른쪽 공소시효를 보시면 1번에 미성년자 성폭력 범죄 공소시효는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공소시효가 시작합니다. 진행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모든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죠. 자, 나머지는 다 일부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요. 중요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요. 그래서 자, 2번. 자, 중요 성폭력 범죄, 강간, 강제추행 등의 경우는 DNA 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 증거가 있으면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됩니다. 자, 3번. 13세 미만 초중간의 장애에 대해서 강간, 강제추행 등 이 중요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으면 공소시효 적용하지 않습니다. 13세 미만 장애에 중요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어. 그러면 공소시효 적용하지 않고요. 자, 4번에 강간 등 살인죄, 치사는 제외돼요. 강간, 살인, 치사 중에서 치사는 제외되고 강간 등 살인만 공소시효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형법상 살인죄도 공소시효 없어져 버렸거든요. 당연히 강간 등 살인도 공소시효 없어졌겠죠. 그래서 살인만, 치사는 아니고 살인만. 6번 지워주세요. 삭제된 조항입니다. 이번에 특정 중대범죄 피해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일명 머그샷법 제정되면서 이거 6번 성폭력 처벌법에서 6번 삭제됐습니다. 지워주시고요. 자, 7번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전담조사제. 자, 2항에 경찰청장은 각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성폭력범죄 전담 사법경찰관을 지정하도록 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들로 하여금 누구를 조사하게 돼? 피해자가 아닙니다. 피해자입니다. 피해자. 이 성폭력 전담 경찰관이 누구로 됐을까요? 대부분 다 여경이죠. 왜 그래? 피해자 여성분들 이렇게 위로받으면서 조사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피해자는 우락부락한 우리 강력계 형사들이 조사해야죠. 피해자는 피해자. 자, 4번에 두 자리 끝에 19세 미만 피해자 등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번에 성폭력 처벌법이 개정됐잖아요. 그래서 엄청 많이 개정됐습니다. 개정됐는데 거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19세 미만 피해자 등이라는 개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19세 미만 피해자 등이 뭐냐면 19세 미만 피해자 플러스 장애 피해자입니다. 19세 미만 피해자 플러스 장애 피해자 합쳐서 19세 미만 피해자 등이라는 개념을 만들어 놓고 옛날에는 13세 미만, 16세 미만, 19세 미만 섞여 있던 것을 거의 다 19세 미만으로 다 통일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하여튼 성폭력 처벌법이 나와 헷갈려 그럼 무조건 19세 미만으로 그냥 보시면 됩니다. 자, 4번의 두 자주 끝에 자, 19세 미만 피해자 등을 조사할 때에는 피해자의 나이, 인지적 발달 단계, 심리 상태, 장애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됩니다. 자, 8번에 성폭력 범죄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역시 19세 미만 피해자 등. 그래서 두 줄에 19세 미만 피해자 등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에는 국선 변호사를 선정해야 합니다. 19세 미만 피해자 등 반드시 변호사가 있도록. 그래서 자기 사선 변호사가 없으면 국선 변호사 선임해 줘야 되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오시면 10번 볼게요. 10번. 자, 19세 미만 피해자 등 진술 내용 등의 영상 녹화 및 보존 등. 자, 1번에 중간 19세 미만 피해자 등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영상 녹화 장치로 녹화하고 그 영상 녹화물을 보존해야 됩니다. 19세 미만 피해자 등 녹화해야 돼요. 영상 녹화해야 됩니다. 자, 2번에 중간 19세 미만 피해자 등을 조사하기 전에 아래 피해자한테 설명해줘야 돼. 뭘 설명해줘야 돼? 영상 녹화된다는 사실 그리고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줘야 됩니다. 자, 19세 미만 피해자 등 또는 그 법정 대리인이 원치 않는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는 영상 녹화를 해서는 안 됩니다. 영상 녹화 강행 규정이야 해야 돼. 그러나 피해자 등이 원치 않으면 해서는 안 됩니다. 자, 7항 중간에 19세 미만 피해자 등이나 법정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영상 녹화 과정에서 작성한 조서의 사본 또는 영상 녹화물에 녹음된 내용을 옮겨주는 녹취서의 사본을 신청인에게 발급하거나
또는 영상 녹화물을 재생해서 시청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상 녹화에 담긴 그 내용 사본으로 제공해 주든지 또는 영상 녹화물을 볼 수 있게끔 시청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됩니다. 자, 11번에 영상 녹화물의 증거 능력 특례 완전히 개정됐죠. 왜냐하면 이게 동석인의 성립의 진정 인정만으로 증거 능력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유연 결정 받았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유연 결정 받은 것이 법령이 개정돼 버려. 그러면 헌법에서는 유연 결정도 중요하죠. 유연 결정도 중요하고 개정된 법률도 중요하지만 경찰학에서는 한번 법률이 바뀌어버리면 법률 바뀐 것이 이제 중요하죠. 옛날에 유연 결정이 이제 별로 그러다 해서 유연 결정이 100% 안 나온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경찰학에서는 헌법이 아닌 한 어떤 유연 결정, 헌법 불합치 결정이 받았어. 근데 그것이 법률이 개정돼 버렸어. 그러면 이제 그 유연 결정이나 헌법 불합치 결정은 별로 크게 중요치 않죠. 그 바뀐 조문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자, 증거 능력 특례가 1번에 19세 미만 피해자 등의 진술이 영상 녹화된 영상 녹화물은 아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증거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 2번 둘 중에 하나만 인정되면 이제 증거로 할 수 있는 거죠. 자, 1번 첫째 줄 끝에 피해자,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피해자를 신문할 수 있었던 경우 다만 아래 피해자에 대한 반대 신문이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금 피해자의 영상 녹화물이 증거로 인정되는 거지 않습니까? 사람의 진술도 인적 증거잖아요. 인적 증거. 피해자의 진술 영상 녹화물이 지금 증거로 인정되는 경우인데 그 피해자에 대해서 어떤 과정에서 반대 신문할 수 있었던 충분한 기회가 있었어. 그러면 이 증거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 피의자, 피고인, 변호인이 피해자를 신문할 수 있었던 경우 다만 충분히 반대 신문 기회가 주어진 경우로 한정해서 자 2번 그러니까 1번 2번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자 2번 19세 미만 피해자 등이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아래 출석해서 진술할 수 없는 경우 다만 이때는 영상 녹화된 진술 및 영상 녹화가 특별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으면 증명된 경우를 한정. 어쨌든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있어. 그때는 피해자가 출석할 수 없다고 해서 상대방 증거 없어서 처벌 못한다가 아니라 미리 작성해 놓은 영상 녹화물을 증거로 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런 경우가 어떤 경우야? 사망, 외국 거주, 질병 장애, 소재 불명 등. 그래서 이 피해자가 도저히 출석할 수 없어. 그러면 미리 수사 단계에서 영상 녹화물 촬영해 놓은 것 그것이 증거로 그냥 인정될 수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만 되면 둘 중에 1호, 2호 중에서 하나만 되면 자 2항에 증거 능력이 있는 영상 녹화물을 유죄의 증거로 할지를 결정할 때에는 맨 끝줄에 전문 심리위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좀 신중하게 하도록 하는 규정도 추가로 들어왔고요. 자 12번 전문가 의견 조회를 보시면요. 자 법원은 둘째 줄 끝에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관한 의견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전문가 의견을 조회할 수 있는 것이죠. 자 법원이 왜 나와? 2항에 수사기관이 수사하는 경우에 준용해요. 그러니까 법원 전문가 의견 조회할 수 있다. 수사기관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고 자 그 뒤에 다만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장애야. 그러면 그 밑에 맨 끝에 피해자의 정신 심리 상태에 대한 진단 소견 및 진술 내용에 관한 의견을 조회해야 된다. 그래서 13세 미만 장애야. 그러면 전문가 의견 조회해야 됩니다. 자 전문가 의견 조회할 수 있죠. 전문가 의견 조회할 수 있다. 근데 13세 미만 장애에 대해서는 전문가 의견 조회해야 한답니다. 자 지금까지 계속 다 19세 미만 피해자 등이 막 나왔죠. 13세 미만은 이거 하나야 이거 하나. 대신 저 공소시효에서 공소시효 특례에서 또 13세 미만 장애에 대해서 중요 성폭력 범죄하면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아 버리죠. 그래서 전시 13세입니다. 전시 13세 전문가 의견 조회 그다음에 공소시효에서 그 두 가지에서만 13세 미만이 나오고 나머지는 다 19세 미만 피해자 등입니다. 뭐냐 저거. 네. 하여튼 전시 13세 전시 전문가 의견 조회 그다음에 공소시효 여기서만 13세 미만이 나오고 나머지는 다 19세 미만 피해자 등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3번 실루관계자 동석 자 다음 어느 안에 해당하는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아래 끝에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해야 됩니다. 신뢰관계자 동석하게 해야 돼요. 자 1호 맨 끝에 피해자 즉 중요 성폭력 범죄 피해자 오케이? 중요 성폭력 범죄 피해자 자 2호 19세 미만 피해자 등 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 되면 신뢰관계자 동석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중요 성폭력 범죄 피해자는 19세 미만이 아니더라도 그렇죠? 둘 중에 하나만 되면 되니까 또 19세 미만 피해자 등이면 중요 성폭력 범죄가 아니더라도 무조건 자 그래서 중요 성폭력 범죄 피해자 또는 19세 미만 피해자 등 그런 사람을 증인으로 신문할 때는 신뢰 관계자 동석하게 해야 됩니다. 강행 규정입니다. 오케이?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자 진술 조력인의 수사 과정 참여 자 19세 미만 첫째 중간에 19세 미만 피해자 등인 경우 아래줄 끝에 진술 조력인으로 하여금 조사 과정에 참여해서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하게 할 수 있습니다. 진술 조력인 참여 보조하게 할 수 있어요. 자 지금까지 전문가 의견 요 전 페이지에서 지금 딱 이 비슷한 것이 전문가 의견 조회, 신뢰관계자 동석, 진술 조력인 수사 과정 참여입니다. 세 개가 좀 비스무리하죠. 내용이 다 비스무리한데
진술 조력인 수사과정 참여만 임의적으로 돼 있고 나머지 두 개는 강행 규정으로 돼 있어요. 구분할 줄 아셔야 됩니다. 전문가 의견 조회 하여튼 13세 미만 하여야 한다고. 그다음에 실황자 동석 일정한 경우 하여야 한다예요. 근데 진술 조력인의 수사과정 참여 보조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술 조력인의 조력 조 여기 왜냐면 여러분 주가 아니고 보조가 되면 좀 약하잖아. 좀 이상한가요? 뭐가 이제 주가 되면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될 것 같은데 보조니까 보조. 진술 조력인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비슷한 거 세 가지 중에서 진술 조력인의 참여 진술 조력인 보조하게 할 수 있답니다. 참여 보조하게 할 수 있답니다. 증거 보존의 특례. 자, 1번의 넷째 줄에 피해자가 19세 미만 피해자 등인 경우에는 공판기일에 출석해서 증언하는 것은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고요. 자, 2항에 검사는 그 아랫줄 19세 미만 피해자 등이나 그 법정 대리인이 요청을 하는 경우 그때 증거 보존을 청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증거 보존 관련해서 전에는 16세 미만이 있었고 막 섞여 있었는데 이제 19세 미만 피해자 등으로 다 그냥 통일시켜 버렸습니다. 19세 미만 피해자 등이 아닌 경우는 전시 13세 전문가 의견 조회, 공소시효 13세 미만 장애, 중요 성폭력 범죄 공소시효 적용하지 않는 거, 전시 13세. 나머지는 다 19세 미만 피해자 등. 자, 신상정보 등록은 법무장관이 등록 주체, 공개 주체는 여가부 장관. 그래서 그 관련된 규정의 맨 아랫줄에 법무장관은 등록 정보 공개에 필요한 정보를 여가부 장관에 송부해야 된다. 왜? 등록 정보는 법무장관이 가지고 있으니까. 여가부 장관이 공개를 하려면 법무장관한테 등록 정보를 받아서 공개해야 되니까 이런 조문이 나오는 것이. 그래서 신상정보 등록은 법무장관, 신상정보 공개는 여가부 장관. 자, 오른쪽에 각종 폭력범죄 수사 가폭법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정폭력, 가정 구성원 사이에 신체적, 정신적,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신체, 정신, 재산까지 다 들어가고요. 자, 아래 가정 구성원을 보시면 배우자인데 배우자의 사실혼이 포함됩니다. 왜 그래? 가정폭력처벌법을 만들면서 배우자의 사실혼이 포함되지 않으면 진짜 개판으로 만든 법이 되는 것이죠. 왜? 사실혼 관계에서 가정폭력이 더 일어날 확률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규율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배우자의 사실혼 포함되는 거 윤가협의죠. 윤가협의, 공직자윤리법, 가정폭력처벌법, 여성폭력방지기본법, 범죄 피해자 보호법, 배우자의 사실혼 포함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가정구성원에 다 지금 1번, 2번, 3번이 이거나 였었던 자, 이거나 였었던 자, 이것을 다 들어가는데 맨 끝에 4번만 친족관계는 동거하는 친족관계만 들어가요. 동거하는 친족관계 였었던 자, 그러니까 동거했었던은 안 들어갑니다. 왜냐? 친족을 동거했었던까지 해버리면 너무 범위가 넓어지잖아. 그래서 동거하는 친족관계만 들어갑니다. 나머지는 1, 2, 3번은 다 이거나 였었던이 다 들어가고요. 자, 가정폭력 범죄에 해당해야 가정폭력 사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응급조치, 긴급 임시조치 전부 다 가정폭력 범죄야 그 응급조치, 긴급 임시조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가정폭력 범죄에 해당하는 것이 있고 해당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해당하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는 해당하지 않는 것을 외웁니다. 해당하지 않는 것이 살강절, 사횡배, 약방인, 중손, 치사상이에요. 그렇게 숙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해하심에 있어서 강간은 가폭 범죄입니다. 강간. 그래서 강간 관련된 치사상도 역시 가폭 범죄예요. 강간, 치사상을 제외한 나머지 치사상이 가폭 범죄가 아닙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살강절, 사횡배, 약방인, 중손, 치사상이 가폭 범죄가 아닌데 강간, 치사상은 가폭 범죄예요. 강간도 가폭 범죄, 강간, 치사상도 가폭 범죄. 다만 강간이 안 붙은 나머지 치사상이 가폭 범죄가 아닙니다. 자, 가정폭력 행위자, 가정폭력 범죄를 범한 사람 및 가정 구성원인 공범. 그래서 가정폭력 행위자가 되려면 가정폭력 행위를 범한 사람은 가정 구성원인 공범, 가정 구성원 안에서 가정폭력 행위자가 될 수 있는 것이고요. 피해자,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자, 직접적으로. 그래서 이걸 갖다가 직간접적으로 하면 틀리죠. 왜냐면 본문에 그냥 직접적으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것이 다 똑같습니다. 가폭법, 아동학대처벌법, 그다음에 스토킹처벌법 다 똑같이 피해자는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자만 피해자라고 하고요. 자, 아동이 아동복지법을 따라가요. 그래서 18세 미만입니다. 아동복지법은 18세 미만이기 때문에 18세 미만으로 가고요. 자, 2번에 다른 법률과의 관계, 가정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하고요. 당연하고요. 대신 아동학대 범죄에 대해서는 아동학대처벌법을 우선 적용합니다. 왜 그래? 아동학대도 사실은 가정폭력 안에 들어가는 것인데 가정폭력 안에서 특별히 더 중요해서 아동학대처벌법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당연히 아동학대처벌법이 우선하는 것이죠. 가정폭력 처벌법의 특별법이 아동학대 처벌법이기 때문에 아동학대는 아동학대 처벌법이 더 우선적으로 적용되고요. 아래 신고를 보시면 1항에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다. 일정한 신고 의무자는 신고해야 한다. 이렇게 이제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다. 2항에 다음 해당하는 사람, 신고 의무자죠. 신고 의무자는 신고해야 한다. 그런데 그 신고 의무자 중에서 2호에 아동, 60세 이상의 노인 등의 치료 등을 담당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장. 그래서 아동, 60세 이상 노인 치료하는 의료인, 의료기관장은 자기가 치료를 하면서 아동이
아동이 뭐 아동학대 받은 것 같아. 내 노인이 뭐 폭행 당한 것 같아. 그러면 신고 의무자가 돼버립니다. 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장이. 자, 근데 여기서 이 노인을 따지는 나이 기준이 60세야. 좀 특별해요. 여러분 요즘 60세를 노인이라고 하나요? 거의 노인이라고 안 하죠. 그래서 요즘 웬만한 법령에서는 대부분 다 65세가 가장 많고 아니면 70세 이것을 노인의 기준으로 요즘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가폭법에서는 60세 이상 노인으로 좀 잡고 있어요. 그것도 좀 숙지를 해주시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자 4번 고소에 관한 특례 2항에 가정폭력 행위자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기존소인 경우 고소할 수 있죠. 당연하고요. 더 나쁜 거기 때문에. 자 3항에 피해자에게 고소할 법정 대리인이나 친족이 없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이 신청하면 검사는 10일 이내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해야 됩니다. 검사 10일 이내 지정해야 한다. 지정할 수 있다. 아닙니다. 지정해야 한다. 검사 10일 이내 지정해야 된다. 자 5항 저 5번에 사법경찰관의 사건 송치. 자 사법경찰관은 둘째 줄에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은 검사죠.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것은 검사고 사법경찰관은 의견을 제시할 수 있죠. 여러분 여기서 가정폭력 사건하고 가정보호사건하고 구별하시면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가정폭력 사건은 아까 그 가정폭력 해당하는 그 범죄 그 관련해서 벌어진 것이 가정폭력 사건입니다. 그런 범죄만 있으면 가정폭력 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는 거예요. 즉 응급조치, 긴급 임시조치 할 수 있는 것이고 다 할 수 있는 것이죠. 대신 가정보호사건은 뭐예요? 가정폭력 범죄에 대해서 형사처벌로 하지 않고 법원의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 가정보호사건이죠. 그래서 가정폭력 사건 안에 일부가 가정보호사건인 것이죠. 그래서 아까 가정폭력 범죄에만 해당해. 그러면 일단 우리 사경은 가정폭력 사건으로 이제 처리하는 겁니다. 즉 응급조치하고 막 긴급 임시조치하고 그다음에 임시조치의 청구를 신청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가정보호 사건은 형사처벌하지 않고 가정을 보호하는 사건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그 권한은 가정보호 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은 검사한테 있지. 검사가 가정법원으로 보내면서 가정보호사건으로 보내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사경은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가정보호사건하고 가정폭력사건하고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자, 가정보호사건은 사경은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을 뿐이고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권한을 가진 것은 즉 가정법원에다가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할 수 있는 것은 검사만. 그래서 사경은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지 적절한지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검사는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고요. 자, 응급조치부터 쭉 나오는데 응급조치, 가폭하고 아동학대가 응급조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긴급 임시조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임시조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가폭하고 아동학대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가폭은 재수포의 통피, 격백통 요구상. 자, 아동학대는 재격포의, 격백통 친교 요구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자, 격백동 친교 요구가 친이 친권의 제한 정지거든요. 딱 봐도 그냥 아동학대로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해보면 자, 제지 분리, 수사, 보호시설 인도, 의료기관 인도, 임시조치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 그다음에 피해자 보호명령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 그래서 임시조치 통보, 피해자 보호명령 청구할 수 있음 고지. 여러분 다 적혀 있어요. 적으실 필요 없습니다. 거기 어딘가에는 다 적혀 있습니다. 그다음에 긴급 임시조치가 격백동, 그래서 격리, 그 다음에 100m 접근금지, 전기통신 접근금지, 전화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전기통신 접근금지가 전화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임시조치가 격백통 들어가고 요구상, 요양소 위탁, 구치소 유치, 상담소 위탁. 자, 아동학대에서는 제지, 그 다음에 격리, 보호시설 인도, 의료기관 인도. 격백통은 똑같고요. 격백통 똑같고, 친권의 제한 정지, 그 다음에 교육 위탁, 네, 요양소 위탁, 네, 구치소 유치. 이렇게 이제 갑니다. 여러분, 가폭이 중요해? 아동학대가 중요해? 아동학대가 중요하니까 아동학대 처벌법을 별도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가정폭력에서는 긴급 임시조치를 했으면 임시조치의 청구를 신청해야 돼요. 또 검사도 임시조치를 청구해야 됩니다. 근데 아동학대에서는 이 응급조치부터 대신 제지는 워낙에 단순한 행위이기 때문에 단순한 사실이기 때문에 제지는 빼고 2호부터 4호까지 그 다음에 긴급 임시조치 했으면 하여튼 사경은 임시조치의 청구를 신청해야 됩니다. 대신 검사는 임시조치를 청구할 때에는 응급조치는 72시간 내, 그 다음에 긴급 임시조치는 48시간 내 임시조치를 청구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가정폭력에서 보호시설 인도는 피해자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동의를 한 경우로 한정됩니다. 근데 아동학대에서는 얼라잖아, 얼라. 그래서 얼라 동의가 없으면 할지 못해?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얼라니까 필요하면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동의가 필요치 않습니다. 대신 이런 표현이 있어요. 아동의 의사를 존중한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대신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표현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좀 먼저 좀 구별을 해 두시고, 자, 추가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제가 지금 몇 번 말씀드린 거예요. 뭐냐면 응급조치가 있고 긴급임시조치가 있고 임시조치가 있습니다. 자, 응급조치는 사경관리가 할 수 있어요. 물론 아동학대에서는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도 할 수 있죠. 근데 어쨌든 가폭은 사경관리, 아동학대는 사경관리 플러스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이 응급조치, 그 다음에 긴급임시조치는 사경관, 임시조치는 판사가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응급조치, 긴급임시조치, 임시조치 해야 한다요, 할 수 있다요? 응급조치는 해야 한다. 긴급임시조치하고 임시조치는 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입법권자의 지상명령이 뭐예요? 최초 출동하면 반드시 조치하라는 겁니다. 그동안 우리 경찰관이 저 아동학대, 가정폭력, 스토킹 현장에 갔다가 대충 씹으려고 그냥 대충 그냥 뭉개고 왔더니 그냥 살인사건 신고되고 막 살인사건으로 발전해버리고 막 그러니까 입법권자가 야 경찰 니네 그런 현장 가면 반드시 조치해 이렇게 지상명령을 내린 것이 여기 응급조치면서 응급조치 조치해야 한다. 나머지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자 응급조치 재수보의 통피죠. 재수보의 통피. 자 오른쪽에 응급조치의 임시조치의 청구등을 보시면 자 검사는 격백통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정가폭만 그래. 검사가 임시조치 청구권자잖아요. 가정폭력만 원칙적으로 격백통만 청구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나머지 아동학대나 스토킹 처벌법은 임시조치 전체에 대해서 어떤 것이라도 청구할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근데 가정폭력은 원칙적으로 격백통만 임시조치 청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2항에 검사는 가정폭력 행위자가 중간에 임시조치를 위반해서 가정폭력 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아래 유치장 구치소 유치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즉 가정폭력에서는 검사의 임시조치 청구가 격백통에 대해서만 원칙적으로 대신 임시조치를 위반했어. 그런 경우에는 유치장 구치소 유치까지 청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저 아동학대나 스토킹 처벌법에서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는 임시조치가 그냥 다예요, 다. 임시조치 종류 그 전부에 대해서 임시조치 청구할 수 있는데 가정폭력에서는 원칙적으로 격백통으로 한정해 놨습니다. 아래 긴급 임시조치를 보시면 역시 긴급 임시조치를 5줄에 할 수 있다. 응급조치는 해야 한다. 긴급 임시조치하고 임시조치는 할 수 있다. 그래서 할 수 있다. 그래서 격백통 할 수 있다. 자 아래 긴급 임시조치와 임시조치의 청구를 보시면 자 1항에 사법경찰관이 긴급 임시조치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임시조치를 신청하고 검사는 또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해야 됩니다. 그때 시한은 48시간 내에.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 자 임시조치를 보시면 격백통 요구사항이죠. 격백통 요구사항이고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고.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격백통 요구사항. 자 맨 아래 화살표를 보시면 격백통 요구사항이잖아요. 격백통은 2개월 2번 연장할 수 있고 요구사항은 1개월 1번 연장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격백통은 2개월 2번 연장할 수 있고 요구사항은 1개월 1번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자 아래 아동학대로 넘어갈게요. 아동학대 제2조 정의에서 아동이란 역시 아동복지법상 아동에서 18세 미만. 자 6호에 피해 아동이란 아동학대 범죄에서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으면 여기도 직접적으로죠. 다 직접적으로 다 그렇게 돼 있고 자 오른쪽으로 와서 10조 신고 조항을 보시면 1항에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다. 2항에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등은 의무자로서 그때 신고해야 한다. 해서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다. 일정한 의무자는 신고해야 한다. 그렇게 돼 있고요. 자 11조 현장 출동을 보시면 1항에 신고를 접수한 사경관리나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은 지체 없이 현장에 출동해야 됩니다. 자 이때 수사기관장이나 시도 시군 구청장은 서로 동행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아래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동행하도록 조치해야 됩니다. 자 동행 요청은 누구의 권한이요? 동행 요청 기관장의 권한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경찰관, 공무원 이렇게 넣으면 안 돼요. 오케이? 희한하게 여기 기관장의 권한으로 해놨습니다. 기관장의 권한으로. 자, 2항에 아동학대 범죄 신고를 접수한 사법경찰관이나 아전공은 아래줄에 관계인에 대해서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자, 사경관리, 그 다음에 아전공은 조사를 하거나 질문할 수 있어요. 자, 근데 다만 아전공은 다음 각호를 위한 범위에서만 조사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것이 피아동 보호, 그다음에 2호 사례관리. 이 사례관리가 학대 사례관리니까 어쨌든 아동 보호를 위해서만 할 수 있어요. 사경관리는 수사 목적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이죠. 사경관리는 수사 목적으로도 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아동 보호 목적으로도 할 수 있고 수사 목적으로도 할 수 있는데 아전공은 아동 보호 목적으로만 이 조사 질문할 수 있도록 해놨고요. 자, 7항에 현장 출동이 동행해서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수사기관장이나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은 그때 서로에게 통지해줘야 됩니다. 오케이?
함께 출동하지 않았어. 통지 의무. 누구의 의무야? 기관장의 의무야. 이것도 경찰관이나 아전공이 아니라 기관장으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아까 동행 요청도 기관장, 주어가 기관장. 그 다음에 동행에서 출동하지 않아서 혼자 출동했을 때 통지해야 하는 의무도 기관장의 의무입니다. 기관장의 의무. 자, 이제 응급조치부터 나옵니다. 자, 응급조치 넷째 줄에 응급조치를 해야 한다. 그 응급조치가 제격보의. 자, 넘어가서 자, 사망의 응급조치는 근데 그냥 응급조치가 아니라 2호부터 4호까지. 왜냐면 제격보인데 제지는 워낙에 간단한 것이니까 뭐 제지를 갖다가 72시간을 넘을 수 없다. 말이 안 되잖아요. 제지는 워낙에 사실 그냥 딱 하고 끝나버리니까. 그래서 격리, 보호시설인도, 의료기관인도 이 나머지 응급조치의 2호부터 4호까지만 눈 뜨시고 화이팅 하시고. 자, 응급조치 모두가 아니라 2호부터 4호까지 격보의만 72시간을 넘을 수 없고요. 다만 아래 공휴일, 토요일이 포함되는 경우로서 그런 경우에는 48시간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72시간 플러스 48시간. 자, 그런데 4번에 중간에 임시조치를 청구했어. 그러면 임시조치 결정 시까지 또 연장됩니다. 그래서 임시조치 청구했어. 그러면 임시조치 결정될 때까지 그 어떤 조치들이 풀리지 않도록 그래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고요. 자, 13조에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긴급 임시조치 할 수 있다. 자, 15조 응급조치 긴급 임시조치 후에 임시조치의 청구. 자, 사법경찰관이 응급조치 중에서 2호부터 4호까지 제격보의 중에서 격보의만. 자, 격보의 응급조치. 그다음에 그다음에 긴급 임시조치를 했거나 아니면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으로부터 끝에 응급조치가 해야겠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왜냐면 아전공은 응급조치만 할 수 있지 긴급 임시조치는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경이 응급조치 격보의만 응급조치 격보의를 했거나 또는 긴급 임시조치를 했거나 또는 아전공이 응급조치를 했다고 통보를 해왔을 때에는 자, 그때는 지체 없이 임시조치의 청구를 신청해야 합니다. 자, 사경은 임시조치의 청구를 신청해야 되고 대신 검사는 아까 가정폭력하고는 조금 다르게 했어요. 가정폭력에서는 긴급 임시조치에 대해서만 사경은 신청해야 되고 검사는 청구해야 되는데 아동학대에서는 그냥 이런 식으로 표현했어요. 신청을 받은 검사는 임시조치를 청구하는 때에는 응급조치는 72시간 내, 응급조치 있었던 때부터는 72시간 내, 긴급조치가 있었던 때부터는 48시간 내에 해야 됩니다. 자, 맨 아래 임시조치를 보시면 임시조치 역시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고요. 임시조치의 내용이 격백통 친교 요구죠. 자, 오른쪽에 사항을 보시면 오른쪽에 사항 임시조치 기간은 2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아까 가폭하고 다르죠. 가폭은 격백통하고 요구사항하고 나눠가지고 격백통은 2개월 2번 연장할 수 있고 요구사항은 1개월 1번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동학대에서는 통으로 전부 다 2개월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그렇게 해놓고 대신 격백통은 2차례 연기할 수 있고 친교 요구는 1차례 연기할 수 있습니다. 자, 맨 밑에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처에 관한 법률을 볼게요. 자, 먼저 여기서 말하는 학교폭력 안에 성매매는 없습니다. 왜냐면 성매매는 합의에 의해서 했으니까 성매매지. 폭력이 써졌으면 성폭력이잖아요. 성폭력은 학교폭력 중에 들어가. 폭력이니까. 그 대신 성매매는 폭력이 아니니까 학교폭력이 안 들어갑니다. 그 점 주의하시고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자, 17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가 사금 봉봉교 출급 전투예요. 그래서 반성문 제출이 꼭 있을 것 같은데 없습니다. 사금 봉봉교 출급 전투, 즉 서면 사과부터 시작해서 쭉쭉 있는데 반성문 제출은 없어요. 자, 저 맨 아래 21조를 보시면 비밀 누설 금지. 둘째 줄에 직무로 인해서 알게 된 비밀 또는 가해학생, 피해 학생 끝에 신고자, 고발자와 관련된 자료를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학교폭력 관련해서 그렇게 비밀 그다음에 비밀 자료를 누설하면 1년 이하 1,0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이게 학폭법상 유일한 형사처벌 조항이에요. 이게 누가 걸려? 선생님들이 걸려. 선생님들이 어떻게든 학폭사건 잘 해결하려고 하다가 가해학생 부모, 피해학생 부모 막 얘기하다 보면 상대방의 것을 전달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러다가 그냥 여기 딱 그냥 걸려버립니다. 그래서 학폭법 유일한 형사처벌 조항이 하여튼 비밀 누설 조항. 자, 오른쪽 마약 볼게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5분만 하면 이거 어제 한번 당해보셔서 오늘은 진짜 5분. 자, 이 수사만 하고 끝낼게요. 자, 마약류가 있죠. 마약이고 마약류가 있죠. 마약은 그냥 마약이고 마약류는 마약 향정 대마까지 합쳐야 이제 마약류가 되는 것이고요. 자, 마약 안에 천연마약, 합성마약, 반합성마약이 있습니다. 한해마약은 마약이 아니에요. 마약이 아니면 여기다 넣어놓지 말아야 되죠. 근데 저 공제 문제집이나 각종 교재에서 마약하고 함께 그냥 넣어서 분류를 해놔요. 근데 이게 마약이란 얘기는 아닙니다. 마약이 관련됐으니까 그냥 거기다 그냥 넣어놓은 것이지 마약은 아니에요. 한해마약은 마약이 아닙니다. 주의하시고. 자, 천연마약은 양아몰크인이죠. 양아몰크인. 그래서 양귀비, 아편, 몰핀, 그다음에 크랙. 나머지 세 개가 인으로 끝나는 거. 코데인, 코카인, 테바인. 양아몰크인. 자, 합성마약 있고
반합성 마약이 있어요. 자, 천연마약은 양아몰크인. 반합성 마약이 해오기하입니다. 해오기하이. 그래서 아까 인으로 끝나는 것들이 다 천연마약이었잖아요. 인으로 끝나는 것 중에서 헤로인이 반합성 마약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뭐 천연마약, 합성마약이고 반합성마약에서 반합성 뭐가 반반 섞였잖아요. 뭐가 반반 섞이면 좀 또라이, 사이코패스, 성격이 뭐 반반 섞여, 사이코패스. 그냥 저는 그냥 자동적으로 그렇게 좀 연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이코패스처럼 반반 섞인 거, 이 반합성 마약 그 종류를 진짜 사이코처럼 한번 불러보는 거죠. 그래서 해오기 하이 이렇게 불러볼 때처럼 좀 불러보세요. 그래서 헤로인, 나머지 것들 다 반합성 마약이고요. 자, 한해 마약은 마약이 아닙니다. 한해 마약은 마약 성분이 있기는 해. 그러나 어떤 마약의 성질을 가지지 않고 또 마약으로 다시 제조할 수도 없는 거, 그것을 한해 마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해 마약은 마약이 아니에요. 한해 마약의 종류가 거기 동그라미 2번에 코데 세코예요. 코데 세코. 오케이? 자, 코데 세코입니다. 자,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향정은 각성제, 환각제, 억제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성제가 강매 X얌, 환각제가 환매 L사페예요. LG에서 뭐 강매 하나 봐. 또 강매하면 안 돼. 강매 X야. 그러니까 이제 막 비난하니까 이제 환매 해준 거죠. 그래서 환매 L사페. L사에서 환매 해준 거잖아. 환매 L사페. 이렇게 숙지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대마를 보시면, 자, 대마. 여러분, 대마가 뭔지 아세요? 대마가 3입니다. 3. 우리 3배옷 만드는 3배옷. 3배옷의 3나무가 대마예요, 대마. 자, 그래서, 자, 대마란 다음 강목의 어느 안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는데, 다만, 대마초의 종자, 뿌리,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와 그 제품, 이 제품이 3배옷이죠. 그런 것은 대마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 대마초의 종자, 씨앗, 뿌리, 여기에는 테트라하이드로 칸나비놀 이 성분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조금 있다는 거예요.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대마로 보지 않고요. 그 다음에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 여러분, 삼배옷을 만들 때 대마초 줄기를 쪄서 말려서 씨를 뽑은 것이 3배입니다. 3배. 그래서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 그 제품은 대마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3배 농사 지어서 3배 옷 만드는 것이죠. 오케이? 자, 가에 대마초, 대마고요. 수지, 대마입니다. 이 수지가 뭐냐면 수지, 나무 기름이에요. 나무 기름. 그래서 대마초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이제 막 이파리가 피면서 또 여기 이제 꽃도 피죠. 꽃도 피는데 이 꽃이 피는 꽃대 여기 한 가운데 수지, 대마 수지가 몽글몽글하게 뭐 물이 수지, 나무 기름이라고 해서 완전 막 액체 성분의 나무 기름이 아니라 몽글몽글하게 뭉치는 거죠. 거기에 막 찐득찐득한 것이 막 뭉치는 거죠. 그 찐득찐득한 게 뭉치는 걸 갖다가 대마 수지라고, 그 대마 수지 안에 테트라하이드로 칸나비놀이 막 완전 엄청 많아가지고 그냥 뿅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마 수지도 대마로 보고요. 나의 대마초 또는 수지를 원료로 해서 제휴된 모든 제품 다 대마입니다. 대마. 자, 아래 향정을 보시면 메스암페타민, 필로폰이 우리가 히로뽕이라고 하는 필로폰. 히로뽕. 자, 메스암페타민, 필로폰, 히로뽕. 자, 처음에는 술 깨는 약이나 피로회복제, 체중 조절약을 가장해서, 그래서 우리 그 다이어트 약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직구로 해외에서 다이어트 약 하면 그 안에 이 필로폰이 섞여 있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나 이런 말 해도 되나? 나 한번 잡았어. 우리 직원 한번 잡았어요.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잡은 것이 아니라 검찰에서 징계하라고 통지가 왔습니다. 뭐냐면, 그런 사람들 딱 잡히면 구매했던 목록 딱 나와버리잖아요. 그러면 우리 여경분들 다이어트 약으로 샀는데 거기에 그게 들어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한 번 걸리면 검찰에서 거의 100% 다 기소유예 해줍니다. 그러나 그렇게 기소유예 걸리면 징계위원회는 반드시 열어야 되거든요. 그러나 우리 이제 징계위원회 열어도 징계하지 않고 그냥 기각하죠, 기각. 또 걸리는 경우가 있어. 작살 나는 거죠, 그때는. 또 그런 경우는 아주 그냥 크게 형사처벌 당하는 것이고, 징계도 엄청 세게 당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체중 조절약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여기 섞여서 들어오고요. 자, 3번에 식욕 감퇴, 그런 효과도 있고요. 자, 밑에 엑스터시를 보시면, 엑스터시는 제가 암기로 4글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왜냐면, 엑스터시, MDMA. 그 다음에 거기 내용을 보시면 2번에 클럽 마약, 포옹 마약, 도리도리, 4번에 마크테사탕, 다 4글자죠. 그래서 4글자는 엑스터시, MDMA다. 이렇게 뭐 그냥 생각해 주시고, 4글자인데, 엑스터시가 아닌 게 있어. 그게 뭐요? 정글주스. 바로 밑에 러미나, 덱스트로메트로판을 러미나라고도 부르고, 이걸 정글주스라고도 부릅니다. 그 정글주스는 저 엑스터시가 아니라 러미나, 덱스트로메트로판이죠. 그래서 덱스트로메트로판, 정글주스, 러미나 다 한꺼번에 딱 같은 것이라는 것을 숙지하시는 것이죠. 덱정러. 자, 1번에 진해 거담제로서 우리 저기 가래 끼고 하면 그런 거 하는 그런, 여러분 감기 걸려가지고 이 진해 거담제 먹으면 막 멍멍해지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막 평 가기도 해요. 이 성분인 거죠. 이런 성분인 것이죠. 그래서 진해 거담제로서 의사의 처방 전으로 약국에서 구입이 가능한데, 2번에 강한 중추신경 억제성 진해작용이 있으나 의존성과 독성은 없어서 의존성과 독성이 없대요. 그래서 코데인 대용으로 널리 시판되고 있고, 4번에
청소년들이 소주에 타서 막 엄청 많이 타서 먹기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덱스트로메토판 약이 좋은가 봐. 특별한 부작용은 또 없다는 거예요. 약이 이제 엄청 좋은 거죠. 그래서 청소년들이 막 몇십 정을 막 소주 또는 물에다가 타서 막 마셔도 또 괜찮대. 환각작용만 좀 일으키고 괜찮은 것이 덱스트로메토판입니다. 해보고 싶죠? 부작용이 별로 없다는, 같은 부작용이 별로 없대요. 자, LSD는 LSD하고 저 오른쪽에 GHB하고 구분하셔야 됩니다. 이 LSD하고 GHB하고 LSD, GHB. 여러분 이걸 많이 쳐다보고 있어 보세요. 제가 여기다 암기 문구를 뭐라고 적어놨냐면 입술 뒤, 짠물뽕. 입술 뒤잖아. 그죠? 입술 뒤. 이게 왜 입술 뒤야? 아니 종이 같은 데다가 묻혀놓고 입에 그냥 넣어서 입술 뒤가 뭐예요? 입술 뒤가 입이지. 그래서 종이나 우표에다가 살짝 묻혀놓고 왜 그래? 환매 엘사페이의 L이 환각제 중에서 환매 엘사페이의 L이 LSD거든요. 환각제 중에서 최고 강력한 것이 LSD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필로폰 아까 히로뽕의 환각 효과가 히로뽕의 150배에서 200배의 환각 효과가 있대요. 엄청 강력하니까 우표나 종이에다가 살짝 묻혀놓고 그냥 여기다 넣어놓고 다니다가 딱 입안에다 입술 뒤에다가 딱 넣어버려서 복용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입술 뒤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그다음에 GHB는 짠물뽕 딱 보세요. 짠물뽕이잖아. 그러지 않아요? 짠물뽕. 물이 뭐 H로 시작하잖아요. H2인지 H5인지 뭐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짠물뽕입니다. 뭐 때문에 그러냐면 둘 중에 하나가 무색 무취 무미야. 또 둘 중에 하나가 무색 무취의 짠맛이야. 짠물뽕이 짠맛이겠지. 그래서 짠물뽕이 무색 무취의 짠맛이고 그러면 LSD가 무색 무취 무미까지 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숙지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LSD, 립술디, GHB, 짠물뽕. GHB가 짠물뽕이니까 LSD가 무색무취 무미. 짠물뽕은 무색무취의 짠맛. 이렇게 연상을 시켜주십시오. 자, LSD를 보시면 LSD가 립술디, 그 다음에 곰팡이 보리맥가. 그래서 저는 LSD를 립술디 또 그 다음에 엘보. 우리 테니스 치다가 엘보 이 팔꿈치 나가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립술디, 엘보. 뭐냐면 LSD 하면 이 보리맥각 떠올리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LSD, 엘보. 곡물의 곰팡이 보리맥각에서 추출한 것으로 무색무취 무미. 환각제 중 가장 강력한 효과를 내요. 가장 강력하니까 종이에다 살짝 묻혀놨다 그냥 입안에다 넣어서 복용할 수도 있는 것이죠. 3번에 그때 우편 종이 등 표면에 묻혔다가 뜯어서 입에 넣는 방법으로 복용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립술디죠. 립술디. 자, 5번에 내성이나 심리적 의존 현상은 있는데 금단 증상은 일으키지 않는데요. 내성이나 심리적 의존 현상은 있어. 근데 금단 증상 이제 끊었을 때 막 고통스러운 거 그런 것은 또 별로 없고요. 일부 내명자들은 실제로 사용하지 않는데도 환각 현상을 경험하는 플래시백 현상. 왜 플래시백 현상이야? 엄청 강력하니까 그런 것이죠. 엄청 강력하게 환각 효과를 일으켰었으니까 사용하지 않을 때도 그냥 뿅 가는 경우가 있는 것이 이 LSD고요. 자, 메스카린은 선인장인 페이오트에서 추출 합성한 향정이고요. 메스카린이 선인장이 아니죠. 선인장은 페이오트고 선인장인 페이오트에서 추출한 것이 메스카린입니다. 오른쪽 야바는 야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야매 비슷하잖아. 그래서 야바 야매. 왜냐면 딱 보면 야매야. 야매가 뭐죠? 정품 말고 B품을 야매라고 하죠. 그래서 자, 야바 가운데 동남아에서 유흥업소 종사자, 육체 노동자, 운전기사 등 뭐요 이게? 하루의 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것이 야바입니다. 왜 그래? 싸니까. 야매로 만들어서 싸니까 하루의 계층이 싼 것을 이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카페인, 에페드린, 밀가루, 카페인, 에페드린, 밀가루 등의 필로폰을 혼합해서 원재료 조금 넣고 그 다음에 이상한 거 엄청 넣어가지고 만든 것이 순도가 20-30% 정도로 낮은 것이 야바입니다. 그래서 원재료 조금 넣고 불순물 엄청 많이 넣었으니까 싸겠죠. 싸니까 하층민들이 많이 이용하고요. 자, 3번에 끝에 헤로인과는 달리 안정적인 밀조가 가능하죠. 왜? 원료 조금 넣고 엄청 많이 만들어버리니까. 그래서 안정적인 밀조가 가능하고 값은 싸고 그래서 하류계층들이 주로 이용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자, GHB 짠물뽕이니까 무색무취 짠맛이죠. 끝에 물 같은 히로뽕이라는 뜻에서 물뽕이라고도 불리고요. 물뽕에서부터 벌써 데이트 강간약물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데이트하면서 뭐 음료나 맥주에 살짝 타가지고 뿅 가게 만들어서 이상한 짓 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이 짠물뽕입니다. 자, 4번을 보시면 사용 15분 후에 효과가 발현되고 3시간 지속되고 24시간 내 인체에서 빠져나가서 추적이 불가합니다. 딱 데이트 강간약물로 사용하기 딱 좋죠. 딱 먹이면 15분 내 효과가 발현돼. 3시간 지속돼. 그 안에서 이제 따따딱 끝낸 다음에 24시간 지나면 인체에서 다 빠져나가. 딱 데이트 강간약물로 사용하기 딱 좋게끔 되어 있는 것이 이 짠물뽕이고요. S정은 생긴 것이 S정이잖아요. 이걸 연상해 주세요. S정. 그래서 보시면 골격근, 우리 척추가 S자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골격근 이완에 효과가 있는 근골격계 질환 치료제인 카리소프로돌을 이 S정이라고 합니다. 자, 2번에 과다 복용 시 치명적으로 인사불성, 쇼크. 쇼크가 S자가 연상되지 않으세요? 쇼크. 여러분 쇼크가 되면 여러분 이렇게 보면 여러분 저를 한번 봐요. 쇼크가 되면 또 쇼크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몸이 딱 S자로 딱 연상을 시켜주세요. 그래서 쇼크, 그 다음에 호흡 저하, 사망까지 이룰 수 있고요. 자, 3번에 금단 증상으로 온몸이 뻣뻣해지고 척추가 뻣뻣해지는 걸 연상하셔가지고 온몸이 뻣뻣해지고 뒤틀려
뒤틀리면 S자지. 혀가 꼬부라져. S자지. 그래서 그런 거 연상해 주시고요. 프로포폴은 이게 엄청 유명해진 것이 저 유명한 연예인들이나 재벌들이 프로포폴을 막 예용하면서 이제 엄청 유명해졌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향정으로 지정이 안 돼 있었죠. 그러다가 2013년인가 하여튼 2010년대 초반에 막 그 전에 엄청 막 이게 문제가 돼가지고 그래서 결국 향정으로 지정됐습니다. 이 프로포폴은 정맥 마취제로서 수면 내시경 등에 이용되는데 하여튼 향정으로 지정됐다. 막 문제가 있어. 원래 지정 안 됐었는데 이게 우유주사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우유주사라고 하는 것이 프로포폴이거든요. 그래서 이 프로포폴을 맞고 잠을 자고 딱 일어나잖아요. 여러분들 평생에 걸쳐서 특정 어떤 때에 막 운동에 참석한 다음에 집에서 딱 자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막 개운할 때 있지 않습니까? 이 프로포폴을 맞고 잠을 자고 딱 일어나면 막 상상하지 못하는 만큼 막 개운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 프로포폴을 맛을 보면 계속 찾는다고 하는 것이 프로포폴입니다. 어쨌든 향정으로 지정돼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고 여러분 오늘 진짜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